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1997년에 큰 그 유사 이래 최대 그 위기를 겪었죠. 그게 이제 우리 IMF 외환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IMF 외환 위기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위험 관리라는 새로운 분야가 이제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위험 관리에 대해서 하고 또 이렇게 은행에서 실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의 위험 관리라는 것이 조직뿐 아니고 개인에게도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인 부분의 위험 관리에 대한 책을 하나 쓴 것이 위험 관리가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인 위기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강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왜 개인 위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위험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진국에서는 지난 150년 동안 산업화와 그리고 또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은 급속하게 지난 40년 동안 그것을 이루면서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많이 소홀히 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 국민소득 수준과 국민소득 수준 중에서 그 사회보장 쪽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아주 많이 못 미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회적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위험이 있는데 그 체계적인 위험이 개인에게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위험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지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수신제가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닥치게 되는 그런 위험 관리를 잘 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대상은 이렇고요. 자, 오늘 이제 강연을 하는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강의의 목표가 뭔지를 우선 분명히 첫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살짝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위험사회와 그 위험관리 컨셉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제 60분 듣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관리를 위해서 개인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를 우리가 크게 재무 위험과 비재무 위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관리 방법을 또 공부를 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합 위험 관리 방법의 기본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행복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지만 행복 이사회라는 그런 포럼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포럼의 멤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서 개인의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할 뿐 아니고 이제 그런 본인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이렇게 소그룹 위주로 리더가 돼서 그 위험 관리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소개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그 행복이사회 포럼을 이제 설립을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강연 중에 다 말씀을 못 드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 블로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블로그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에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제 이메일을 이제 이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공유하도록 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을 기억하시고 저랑 이렇게 코레스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위험 관리를 할 때, 저게 이제 제가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위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전의 그 패러다임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그 환경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재무 위험과 비재무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해야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그 자아 통합을 완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미래의 리더로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보면 그 멘토링이라는 그런 컨셉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위험관리 컨셉을 잘 이해해서 스스로 위험관리를 잘 하는 것뿐 아니고, 저기 멘토를 선정해서 멘토로부터 그 여러분들의 그 위험관리를 멘토링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강원도 영월에 그 주천이라는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년 5월에 제가 저 고택에를 갔었는데, 그 고택에 가면 저렇게 연못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고택에는 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고택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새롭게 고택을 많이 이렇게 또 증축도 하고 이러면서 연못을 이렇게 팠는데, 그게 5월인데 개구리가 알을 낳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 어른한테 물어봤더니 동네 어른이 하는 말씀이 개구리도 나름대로 자기의 그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이렇게 첫 해에 연못을 파서 저기다가 이제 물을 댔는데 이 물이 계속 있는 물인지 아닌지를 개구리가 아직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을 낳아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알을 낳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 연못의 물은 계속 담겨져 있었고, 개구리가 알을 낳고 그 개구리들이 이제 얼챙이가 되고 또 이렇게 큰 개구리가 됐죠. 하물며 개구리도 이러한 그 미래의 불확실에 대해서 한 다리 이렇게 두들겨 건너는 그런 안전장치를 하는데, 사람들은 가끔 그것을 조급함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유사 파이낸스라든가 다단계 금융, 또 요즘 뭐 강남에서 이렇게 개가 많이 이렇게 깨지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뉴스에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눈앞에 그 작은 높은 수익률 때문에 저런 위험을 간과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이러한 그 개구리의 지혜와 같은 교훈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위험관리라는 것은 1997년 IMF 구제 금융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그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 그 반드시 사람들에게 저에게 묻는 게 뭐냐면, 그러면 뭐 위험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혁신적이거나 또 위험을 테이크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사업을 일으키거나 돈을 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우리 집 멤버들을 보니까 뭐 의료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험산업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위험 관리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업계에서 요즘 건강검진이나 예방의학 같은 것이 굉장히 그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클라이언트의 위험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이 수익 모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위험 관리로 인한 수익 모델은 보험 산업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생명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자동차 보험을 들 때 그 보험을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장차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이벤트에 대한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험은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 산업도 대표적인 위험 관리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때 반드시 우리 현대사회라는 것은 그 리스크를 인수함으로 해서 또 클라이언트의 리스크를 전가시켜 줌으로 해서 새로운 그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셉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개 정도만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위험량 기준의 의사결정이라든가 또 위험 자체 관리와 멘토링.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모델에서 멘토링 컨셉을 얘기를 했죠. 그 멘토링. 그 다음에 한도 관리라든가 위험 대응 방안, 또 위험량을 감안한 선거 관리. 요 5개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는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위험 노출액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사고방식을 했어요. 사고를 했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경제 규모도 커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개방을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그 각 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익스포저 위주로, 노출액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거기다 변동성까지 감안한 위험량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여러분들은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여러분들 아직도 잘 이렇게 익스포저가 뭐냐 이런 게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저금을 해서 이제 적금을 1,000만 원을 탔어요. 그래서 적금 1,000만 원을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적금 1,000만 원은 뭘까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그것이 익스포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익스포저 1,000만 원은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와 예를 들면 코스닥에 상장된 다운커뮤니케이션 주식을 샀을 때 그것이 과연 위험이 또 같으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저 밑에서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의 2006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주가 변동성을 보면요. 최고 주가가 76만 원이었고 최저가가 49만 원이었어요. 반면에 다운커뮤니케이션 주가는 최고가가 92,000원이었는데 최저가가 28,000원이었어요. 변동성이 어느 것이 더 높죠? 주가의 변동성이 어느 것이 더 높죠? 네, 다운커뮤니케이션의 주가의 변동성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변동성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1,000만 원을 어치 산 거하고 다운커뮤니케이션 1,000만 원을 산 거하고 위험량이 어떤 게 더 클까요? 네, 당연히 다운커뮤니케이션 주식을 샀을 때 위험량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험량 위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주식을 1,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익스포저 1,000만 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익스포저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위험량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위험 관리에 있어서의 컨셉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한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그 5% 이하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위험을 관리를 할 때 5% 이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대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멘토링을 하는 사람이 또는 통제를 하는 사람이 그 5% 이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5% 이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조직표를 보면 보통 이렇게 회사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현업에서 리스크를 인수해서 수익을 내는 부서가 있고 또 이 현업에서 테이크하는 리스크를 통제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 관리와 통제를 이렇게 듀얼로 하는 그런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리스크 관리 통제 컨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개인에 적용해 보면 그 멘토링 컨셉이라는 것이 됩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우리가 컨셉 중에서 그 한도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도 관리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 관리에서는 굉장히 그 파워풀한 그런 그 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이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를 관리할 때 어떤 그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리스크를 인수하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한도 관리를 잘 하면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가 됩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위험 관리 컨셉은 위험에 대한 대응인데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을 인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위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부지불식간에 인수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리스크를 판단해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수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리스크가 이게 상당히 커서 이것을 제3자에게 전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보험이라든가 또는 금융상품을 통해서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방법은 자 이렇게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떤 추가적인 통제를 통해서 이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가 있다면 그럼 그 통제 장치를 하는 것이 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리스크의 크기가 내가 도저히 인수할 수 없는 정도로 큰 리스크이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스크를 인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인수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다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기업에서 ROE라든가 ROA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자산을 대비한 효과를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량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때 우리도 효율성도 이제는 위험을 감안한 그런 효율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아직 제가 간단한 예를 든 것이 우리가 이제 1,0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금리 수익 모델인 채권에 투자했을 때와 주식에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금리의 변동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주식의 변동성은 아까 우리 다운 커뮤니케이션 주식의 변동성에서 봤듯이 거의 3배에 가깝게 이렇게 변동을 하는 걸 봤죠. 그래서 금리 상품에 투자했을 때는 리스크가 적지만 수익도 작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주식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는 위험은 크지만 수익도 크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수익을 생각할 때 리스크량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익스포저 위주로만 생각하면 당연히 어디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주식에다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위험량 위주로 생각하고 그 위험량을 감안한 효율성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
리스크 관리 컨셉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가 위험량 위주로 생각을 하자. 두 번째가 뭐였죠? 멘토링 컨셉을 가지고 위험 관리를 하자. 세 번째가 뭐였죠? 한도 관리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위험에 대응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우린 이제는 효율성을 측정할 때 위험량을 감안해서 효율성을 측정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위험 관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누구나 위험 관리를 산발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내가 나에게 맞닥뜨리는 그런 모든 위험을 빠짐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한 구석에서 이렇게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면하는 위험을 빠짐없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인의 위험 프로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읽을 수 있나요? 자, 보시면 우리가 위험은 크게 재무적인 위험과 비재무적인 위험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인 위험은 저기 보시면 이제 신용 위험이라든가 또 시장 위험이라든가 유동성 위험, 금리 위험, 그리고 비용 위험 이렇게 이 재무적인 위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나 똑같이 발생합니다. 기업의 경우는 이 재무적인 위험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이 똑같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비재무적인 위험은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저기서 전문성 위험이라든가 중년 위험이라든가 또 가족 관계 위험, 뭐 기타 의존형 위험이라든가 가족 비상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저기 예를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개인의 위험은요, 비재무적인 위험은 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서 이제 평생 동안 자기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될 그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도 아직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전문성 위험이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제 건강 위험이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리스크 프로필을 정할 때 나는 그러면 비재무적인 위험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재무 위험 중에서 첫 번째 위험이 뭐냐면 자산 비용 위험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젊으시니까 굉장히 의욕이 앞서서 평생 동안 본인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뭐 한 20, 30년 하고 보니까 사실 사람이 평생 벌을 수 있는 돈은 한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버는 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게 되고 이러면 그 위험은 더 커져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하지만 이게 맞벌이가 아니고 외벌이인 경우는 굉장히 그 경제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자기 가족의 앞으로 미래의 연대를 어떤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가면서 한번 계획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만들어야 되는 테이블이 이제 저런 테이블입니다. 뭐 보니까 아직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없는데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이렇게 또 자녀들도 생기고 그러면 반드시 저런 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자산 비용 위험 관리에서 이제 순자산표라는 게 있는데 순자산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까 이제 우리 테이블에서 순자산을 계산해 본 분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계산을 해봤다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순자산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상담 이런 것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본인의 순자산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시고 이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 아직은 뭐 그렇게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저 순자산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익혀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자산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재산이 뭐 아파트도 될 수 있고 금융 상품도 될 수 있고, 그런 그 재산을 다 계산을 하시고, 이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은행에서 이렇게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부채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자산의 총액과 부채의 총액을 서로 상쇄하면 남는 게 뭐냐면 순자산이에요. 제가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드물겠지만, 순자산이 아주 많은 분들도 있고 순자산이 뭐 적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제가 리포트를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면 아직 젊은 사람들은 순자산의 규모가 작으니까 저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평생 계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골치 아픈 게 이제 신용위험인데요. 여러분들 저 신용위험에 정리해 놓은 것들 이렇게 잘 보시면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저런 것이 설마 위험일까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아파트 분양 사기 같은 게 있었죠. 재개발 아파트였는데 시행사가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을 했어요. 그럼 이중으로 분양을 받고 분양금을 납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용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혹시 이런 요양시설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보증금을 뭐 예를 들면 2억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2억이라는 게 신용위험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평생을 거기서 사시기 위해서 2억을 보증금을 냈는데 그 요양시설이 운영을 잘못해서 파산을 하면 그 보증금을 내가 되찾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신용위험이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친구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뭐 친구랑 소주 한잔 먹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야, 권 대표 나한테 보증을 좀 서줄 수 없니?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짜리 보증을 서줬어요. 그러면 그게 신용위험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신용위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이 신용위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덥석 그런 행위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데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이게 온라인 강의라서 연평도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군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리포트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그 재무 관리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과제를 채점을 하기 위해서 학생의 리포트를 봤는데 이게 딱 고민이 뭐라고 썼냐면 사업하시는 형님이 공무원인 저보고 자꾸 보증을 서달라 그럽니다. 그런 경우 보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멘트를 달았습니다. 절대 보증은 서주면 안 된다. 자기 신용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게 신용관리입니다. 신용위험 관리. 자, 그래서 이제 신용위험 관리를 하는 저런 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 대목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개인마다 다 자기의 저런 신용위험 아이템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 혹시 개 하시는 분 있어요? 개? 친구들하고 개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강남 개가 터졌대는데. 개 같은 것을 크게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조그만 개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조그마한 한도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개를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죠? 개를 뒷번에 타면 앞번에 타는 사람들이 금리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큰 개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신용 위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테이블로 잘 여러분들이 신용 위험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이니까 주식 투자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서 임원을 했었는데 주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옵션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 때나 내가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은 매일 변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만 팔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주식 투자가 위험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저는 제 주변에 주식 투자해서 곤란을 겪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 든 친구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반드시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큰 돈을 스스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전에 반드시 주식 투자에 대한 면역성을 길러줘야 된다. 여러분들 반드시 주식 투자에 대한 면역성을 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식을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여러 주가가 막 상종가를 칠 때가 있잖아요. 요즘 좀 그런데 요즘 코스닥이 막 오르는데 그렇게 되면 주식을 조금 해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피가 막 없대요. 그래서 막 사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주식이 막 떨어지면 또 막 팔고 싶고 이래요. 그 주식에 대해서 면역성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저런 한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익스포저 한도 관리, 또 위험량 한도 관리, 그 다음에 연간 손실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손절매 한도라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 주식 투자에 대한 한도 관리를 반드시 하시면 절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이제 증권회사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주식 투자하는 그 부서를 컨트롤하는 부서에 취입으로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도를 줘요. 저렇게 익스포저 한도도 주고 위험량 한도도 주고 연간 손실 한도도 주고 손절매 한도를 주고 그 한도에 걸리면 무조건 처분하도록 해요. 그럼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기억하게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위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리 위험이 여러분들 신용 위험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기가 이렇게 은행 거래를 다 하죠? 여러분들 은행 거래할 때 자기 신용 등급이 어떤지 아시는 분? 우리 변리사님. 신용 등급이 어떤지 알아요? 변리사는 신용 등급이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용 등급이 나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나요? 없나요? 돈을 못 빌리죠. 그럼 어디로 가야죠? 제2금융권으로 가야죠. 저축은행에 가야죠. 저축은행에서도 안 되면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캐피탈 회사로 가야죠. 캐피탈 회사에서도 또 안 되면 어디로 가야죠? 그러면 파이낸스사로 가야 되죠. 파이낸스사에 가서도 안 되면 어디로 가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사채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채에 가면 금리가 어떻죠? 무지무지하게 높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용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용이 좋아야,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사채는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채는 굉장한 금리 위험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신용을 금방 망가뜨리는 신용 위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왼쪽 그림은 뭐냐면요. 제가 1990년에 독일에 있었는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워낙 안정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3% 정도였어요.
근데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그 통일이 되니까 동독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 금리라는 것은 돈을 쓰는 곳이 많고 돈을 공급하는 것이 작으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독이 통일되고 나서 금리가 3배로 올랐어요. 우리나라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IMF 때 12% 하던 금리가 30%로 올랐어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미래 10년 동안 이제 북한하고 뭐 요즘 이제 개성공단 때문에 말이 많지만 북한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서로 왕래가 자유롭게 되든지 아니면 통일이 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해답이 있잖아요. 동독의 경우를 보니까 금리가 3배로 오르더라는 거죠. 그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죠? 우리 저 건축 전공하시는 분.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죠? 엄청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경제 관계라든가 정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야 돼요. 왜? 금리 위험 때문에. 그때는 누가 제일 유리하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금리 위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그 금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간단하게는 금리 갭 방법이 있고 또 스트레스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또 이렇게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책을 읽으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조사를 해보면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비율이 거의 80% 가까이 돼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이 뭐 많이 오르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유동성이 어떻겠어요? 유동성이 별로 넉넉치가 않게 되죠. 그리고 요즘처럼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유동성이 많이 부족해졌죠. 그럴 때 자칫 유동성 관리를 잘못하면 기업인 경우는 파산을 하게 돼요. 근데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뭐 아직은 젊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업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유동성 위험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정도가 되면 이 유동성 위험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앞단에 재무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회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또 남에게 리더로서 활동을 하려면 우선 이제 재무적인 것이 굉장히 안정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재무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저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재무적으로 굉장한 곤란을 겪었던 사람들은 저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채에다가 손을 대게 되고 그런 경우 결국은 굉장히 평생 동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무 위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재무 위험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선 현대 사회는 드러커 교수가 얘기했듯이 지식사회입니다. 그렇죠? 지식사회에서는요, 옛날에는 이렇게 완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노동력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위에 있는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자분들이 자기가 전문성이 있으면요, 남자들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거의 뭐 디스어드밴티지가 없잖아요. 그만큼 지식이 중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식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전문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뿐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이 전문성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전문성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요, 자칫하면 이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품위제도에 의한 그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이게 사실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 스스로 전문성 개발,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성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문성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신 능력, 자기가 아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 또 글로 써서 자기의 전문성을 창의적으로 발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지식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전문 지식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업에 있으면서 그 전문 지식, 전문 서적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이게 전문성을 이렇게 습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면 메모 기술이라든가 파일링이라든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다든가 또 사이버 커뮤니티에 이렇게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다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멘토를 선정하셔야 돼요. 뭐 업계에 이렇게 유능한 벤치마킹 모델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저기 미모의 헤드헌터 뭐 남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요즘 그 헤드헌팅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컨택을 맺으시고 내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또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멘토링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또래의 젊은 사람들을 많이 멘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제가 권하는 것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또 업계의 이런 선배들 이런 사람들하고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창회 이런 것에만 너무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우선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뭐 블로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싸이만 하지 마시고요,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글을 좀 많이 쓰세요. 글을 쓰시면 자기의 사고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도 이렇게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한두 편의 창의적인 글을 블로그에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꾸 남에게 전달해 주는, 요즘은 배워서 남 주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새로운 것이 자꾸 또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연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성이 깊어져서 전문 컨텐츠가 생기면 우리 이제 스피치 교수님한테 조금 지도를 받으셔서 이게 강연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이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게 외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에게 줘요. 젊은 직원들한테, 과장급 직원들에게 이번 강의는 김대리 당신이 해봐. 그럼 처음에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러다가 합니다. 그러고 나면 2번, 3번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굉장히 그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큽니다. 자, 그리고 10번 책을 읽는 것보다는요, 오늘처럼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듣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쓰는 것이 더 전문성 증진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수집하고 요즘은 그 책 쓰는 것을 도와주는 전문 작가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그 멋진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더라도 좋은 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여기 우리 출판사에서 오신 우리 박 대표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 저기 위 CEO에도 여러분들 코너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시고 블로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년 위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이가 좀 40대이신 분들도 계신데, 중년은 35세 이후부터 장년 중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대충 5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중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년 시기에 어떤 분들은 빨리 오고 어떤 분들은 늦게 오는데, 사춘기와 같은 그러한 그 사춘기가 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요. 대부분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도 제가 이제 제 친구 장모의 부고를 받았는데, 자기와 가까이 계신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삶에 대한 유한성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것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중년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중년 위기에 빠지면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느닷없이 분노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년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한 권 정도를 읽어 두시면 돼요. 누구나 맞는 중년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교과서 한 권 정도 읽고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멘토를 잘 받으시면 또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멘토를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혹시 35세에서 50세 사이면은 중년 위기에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일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위험이 말이죠. 요즘 이렇게 이혼율이 많이,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핵가족 시대가 되고 이러면서 이혼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도 일종의 위험으로 생각하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요, 어떤 통계 조사에 의하면 부부가 저렇게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가 신혼 초기에는 물론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근데 이게 결혼을 하고 나서 점점점 만족도가,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한 15년이 되면 소위 권태기라는 게 온답니다. 그러면 만족도가, 놀라지 마세요, 6%까지 떨어진답니다. 자, 그러다가 상대가 바뀐 것도 아닌데 20년, 25년이 되면 만족도가 다시 95%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밑에 시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멘토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세미나도 가셔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이제 그 자녀 교육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자녀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너무 이렇게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느라고 학창 시절에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우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이 강연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이제 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되죠. 앞에 사진 다시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제가 이제 그 유럽의 어느 중학교 입학식에 갔을 때 본 건데요. 저기 앞에 계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막 중학교 들어오는 쪼무레기들 앉혀놓고 이게 훈화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앞에 덩치 큰 애를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니 저 탁자를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덩치가 크다 그래도 저 탁자를 들기에는 힘이 벽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세 사람을 불러서 같이 탁자를 들어봐라. 그랬더니 탁자를 이렇게 딱 들어 올리더라고요. 다음 사진은요. 저게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영어 알파벳으로 시너지라는 그런 단어예요. 교장 선생님이 알파벳 7자를 앞에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쫙 나눠주고 앞에 나와서 서라 이렇게 섰어요. 쓰니까 학생들에게 이것을 잘 소팅을 해서 의미 있는 단어 하나를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시너지라는 단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면 더불어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학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어때요?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조직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이런 팀워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팀워크를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해? 내신 때문에 남을 자꾸 찍어 누르는 것만 가르치잖아요. 그죠? 은연중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출신들이 다른 외국 출신들하고 맥킨시라든가 이렇게 PwC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을 할 때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고요. 절대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는 이런 협동하는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학교 다니는 시기에 몸에 익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비재무 위험 가운데에서 비상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 그림이 뭐냐면요. 9.11 사태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이제 비행기가 충돌을 해서 이게 무너지는 그런 사진인데 그때 저 안에 금융기관들이 은행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은행들 직원도 죽었죠. 컴퓨터도 다 망가졌죠. 그리고 파일도 다 문서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빠른 은행은 24시간 내에 늦은 은행은 3일 안에 업무를 100% 재개를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BCP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비즈니스 컨티뉴티 플래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기업을 하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저런 BCP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런 BCP 플랜이 없으면 비상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우리가 비재무 위험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식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그 비상 계획을 한번 이게 작성해 드려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위험 관리 툴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살면서 꿈꾸는 게 뭐냐면요. 전원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 타운하우스도 있고, 전원주택 단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기 북한강변, 서정면 문홀이라는 곳에 이제 제가 집을 지었던 그런 사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또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전원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이 아까 있던데, 지구상에 한 번도 사람이 살지 않았던 어떤 그 터를 내가 잡아서 거기에다 집을 짓는 거죠. 그죠? 대충 전원주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왜냐? 요즘 그치 호우가 막 갑자기 쏟아질 때도 있고요. 그러는 경우에 이렇게 평소에는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던 계곡에 집채만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와요. 근데 만약 거기다 집을 지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선정하거나 전원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도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평생에 한번 저런 꿈을 가지고 계실 때는 반드시 저 위험 관리를 안 하시면 굉장한 곤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 그 개별적으로 뭐 의존형 위험도 있을 수 있죠. 뭐 여러분들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 담배 피는 분들, 아니면 인터넷 중독, 여러 가지 의존형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존형 위험들에 대해서 비재무 위험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더로서 잘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관리는 변화 관리와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누구를 멘토링을 해봤어요. 그래서 리스크 리포트를 딱 만들어 봤더니 이러이러한 점은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화관리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내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관리에 컨셉이 있는데요. 우선 내가 변화해야 될 그 목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면서 그 멘토로부터 나를 체크하도록 모니터링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그러면 체중을 6개월 안에 지금 남자분 같은 경우는 70kg에서 65kg로 줄이겠다고 하면 그 국제적인 목표를 선정해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루하루의 식생활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요즘 다이어트 매니지 하는 분들이 그런 멘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 위험 관리는 이러한 그 변화 관리 컨셉하고 연결 지어서 이렇게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리스크 관리 5가지 컨셉 중에서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아서 하시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코치하고 멘토 해줄 때 그러한 것을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고 드리는 것은 자, 우리가 자산관리서부터 시작해서 건강관리라든가 전문성 위험관리라든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관리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멘토를 이렇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변화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꼭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위험 관리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위험 선호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위험 선호도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를 들면 투자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위험 선호도가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반대로 보수적인 사람은 위험 선호도가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순자산이 2억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50%를 코스닥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사람과 그 2억, 순자산 2억 중에 이제 그 사람은 1억을 코스닥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2억 중에 5천만 원만 내가 삼성전자와 같은 그 블루칩에 투자하겠다. 그럼 어떤 사람이 위험 선호도가 더 보수적인 거죠? 후자가 위험 선호도가 훨씬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 선호도 개념이 위험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툴이 뭐가 있냐면요. 사실 그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또는 가정이나 조직의 위험을 쫙 분석을 해보면요. 위험이 10가지, 20가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서울시 그 위험관리 프로젝트에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위험을 다 한꺼번에 관리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위험 발생 가능성과 또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입는 그 영향력, 손실을 이렇게 감안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리면요. 우상향 방향에 아주 중요한 리스크 5개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탑5 리스크를 선정을 해서 그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리스크 리포트를 만들었을 때는 또 다른 리스크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위험관리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꼭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최소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리스크 리포트를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리스크 리포트를 가지고 이렇게 멘토링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리포트,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리스크 리포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양식을 드리면 그거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 리포트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만 리스크 리포트를 작성한다고 해도 수십 번을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그 개인의 변화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멘토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중요한 그 과정들을 멘토링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려주세요. 한 번 더. 자, 여기 이제 그림이 뭐냐 하면요. 이게 아시네요. 그 노르웨이 화가 뭉크의 그 절규라는 그런 아주 명화인데요. 제가 이제 말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위험관리가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라는 책을 2007년에 출간을 해서 그 책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은 분들의 반응이 이제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아직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저 책을 읽고서 이 위험관리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누구냐 하면 이미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 책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실패하기 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내가 이 실패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유감스럽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뭐 1시간 동안 제가 그렇게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위험관리라는 그런 새로운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멘토도 선정을 하고 또 위험관리 리포트도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매니지해서 저렇게 절규를 외쳐야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